과거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취급이 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법원에서도 스토킹 방식의 경중,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면 스토킹 행위는 더욱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을 추려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소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고소 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성이나 확보한 증거의 유무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형사 절차는 경찰의 수사, 검찰 송치 및 처분, 법원의 재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2, 3개월 정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통신 내역이나 CCTV 같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사안이 급박하고 증거 관계가 명백하다면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죠. 그다음 경찰이 조사,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1,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인데요.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1심 판결까지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이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속히 처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설명할 잠정조치 등이 함께 신청이 되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 가해자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저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하는 잠정조치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건데요. 일반 사경의 그런 긴급 조치보다는 좀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긴급 응급 조치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와 법원의 잠정 조치를 받은 경우 위반 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스토킹으로 다시 나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 또한 대폭 상향됐습니다.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과거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로 취급이 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해졌죠. 실제 법원에서도 스토킹 방식의 경중,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무래도 이 스토킹 처벌법의 연역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까 아직 정립되어 있는 판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사안별로 충분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부재중 전화가 찍히게 한 것이 스토킹인가에 관해서도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그 판결이 달라지다가 최종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의 그 상태 메시지로 피해자만 볼 수 있게 해서 계속해서 특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는 과연 스토킹인가에 대해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속성과 반복성의 횟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 성립 기준에 맞춰 증거를 정리하거나 추가로 확보하거나 고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 피해자를 대신해서 수사기관 또는 가해자와 소통하는 조력,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해서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가해자는 변호사가 있고 피해자인 내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고소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면 스토킹 행위는 더욱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잠정 조치와 더불어서 위급할 때 경찰에 곧바로 부를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교보를 받아서 이를 지참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상 가해자가 뭐 가족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와 관련한 법적인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스토킹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뭐 사실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뭐 가해자가 특정한 직업도 없고 사회적 인프라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위험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고소장 제출 시부터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서 가해자가 조치 위반 시 곧바로 체포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추려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